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선인민군은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군인은 방어선을 위한답시고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3달 후 서울이 회복되자마자 국민을 공산당 부역자라는 이유로 학살하는 이것이 6.25 비극의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6.25의 역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새벽 2시 반 한강인도교 위에 4,000명이 넘는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소달구지, 군용트럭,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인 노인들이 뒤섞인 채 비가 쏟아지는 다리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터지면서 두 번째 아치가 무너졌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검은 한강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한미군 고문단 추정 사망자 최소 500명,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없습니다. 폭음이 가라앉았을 때 엄마 이술래는 난간을 잡은 채 강 저쪽을 봤는데 끊어진 다리 너머 노량진 쪽에 8살짜리 딸이 노란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고 술래가 이름을 불렀지만 강이 그 소리를 삼켰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술래는 서울 종로에서 재봉틀 하나로 살았는데 남편 기섭은 영희가 5살 때 떠났고 그날 이후 술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랍 안에 기섭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영희가 가끔 꺼내서 봤고 술래는 그걸 볼 때마다 얼른 다른 데를 봤습니다. 영희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얼굴이 잘 기억 안 나.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고 꺼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6월 27일 밤 라디오에서 이승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을 사수하기로 했으니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했고 술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영의 이불을 여며줬는데 그 방송이 나가는 시각에 이승만은 이미 대전행 특별열차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6월 28일 새벽 1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방 김서방이었는데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영희를 깨웠고 뭘 가져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손이 서랍으로 갔습니다. 기섭사진이었습니다. 노란 보자기에 사진을 싸서 영희 손에 쥐어줬는데 이거 꼭 잡고 있어 했더니 영희가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걸 챙겼는지 술래 자신도 몰랐고 무거운 짐을 다 놔두고 사진 한 장을 챙긴 이유를 나중에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의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서는데 거리에 사람이 가득했고 모두 한강 인도교 쪽으로 걷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인도교 앞은 아수라장이었는데 피난민 4,000명이 넘게 몰려 있었고 소달구지와 군용 차량이 뒤섞였으며 당시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이 인도교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술래는 영의 손을 꽉 쥐고 군중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군용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밀고 들어왔고 엄마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를 질렀지만 군중 소리에 묻혔고 노란 보자기가 군중 사이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변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터지면서 화염이 하늘을 밝혔고 북쪽 두 번째 아치가 폭파됐으며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검은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미군 군사고문단은 500명에서 80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모릅니다. 술래는 난간을 잡은 채 앞을 봤는데 연기가 거치면서 끊어진 다리 너머 노량진 쪽이 보였고 술래는 그 안에서 노란 보자기를 찾았습니다. 영희가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술래가 이름을 불렀지만 강이 삼켰고 끊어진 다리와 검은 강물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강폭이 그렇게 넓은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폭파 명령을 집행한 최창식 공병감 대령은 석 달 뒤 희생양이 되어 총살당했고 14년이 지난 1964년에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혼자였는데 노란 보자기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손으로 더듬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뒀으며 가끔 보자기를 열면 아버지 얼굴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희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5살에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짐을 다 놔두고 그것만 챙겼고, 영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사진을 보면 어머니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강 이쪽에 남겨진 서울 시민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석 달을 버텼는데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고 그걸 안 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국군과 경찰이 그 사람들을 부역자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정부 방송을 믿고 남아서 적 치하에서 살아남은 죄였습니다. 수복 후 한 달 반 동안 55만 명이 넘게 검거됐고 그 가운데 867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서울에 남아있던 것 자체가 죄가 됐습니다. 서울이 수복됐다는 말이 들린 날 영희는 혼자 한강을 건넜는데 다리 위에서 강 이쪽을 보니 석 달 전 새벽이 생각났고 어머니가 난간을 잡고 서 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뛰었습니다. 순례도 그날 한강을 건넜는데 영희 손이 손에서 빠져나가던 감촉이 석 달 동안 손바닥에 남아있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종로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노란 보자기를 아는 채 고개를 떨군 채로 졸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멈추자 무릎이 먼저 꺾였고 손이 먼저 뻗었으며 영희 얼굴을 손으로 감쌌는데 영희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비가 오지 않아도 두 사람은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영희가 보자기를 풀었는데 사진을 뒤집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순례는 그 글씨를 보는데 손이 떨렸고 언제 썼냐고 물었더니 영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나 해서. 다리 건너고 나서 썼어. 석 달 내내 찾아 헤맨 것이 이 보자기 안에 사진 뒤에 있었는데 8살짜리가 혼자 한강 저쪽에서 석 달을 버티면서 어머니한테 전할 말을 연필로 적어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말 하나가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는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서울 시민 대부분이 아직 강 이쪽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승만의 서울 사수방송은 거짓이었고 그 방송을 믿은 사람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으며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부역자가 됐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창식 대령은 14년 뒤 무죄를 받았지만 다리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름이 없고 숫자도 없습니다. 노란 보자기 안 사진 뒤에 적힌 8글자가 그 시대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다음 편에서는 낙동강 방어선 17살 학도병 김철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